여자아이와 사랑을 하게 된다면 내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거다. 시간은 시계로 측정되는 게 아니야. 시간은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얼마 동안 완전히 멈추기도 하지. 1분은 다른 모든 1분과 달라. 사랑을 나눌 때의 시간은 맥박이나 고동으로 측정되고 어떤 것에 몰입할 때는 시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지.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란다. 사람이 눈에 확대경을 대고 만든 자명종에 의해 흘러가는 게 아니야. 영국 작가 그레이엄 그린의 소설 정원 아래서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최호빈 시인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호빈 시인, 문장의 소리 처음이시라고요? 예, 처음입니다. 와, 어떠세요? 이 공간과 이 분위기 어떠세요? 참 예전부터 이것을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종종 들었고. 문장의 소리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친구들이 무슨 얘기하나, 누가 너의 이름을 얘기하더라. 이래서 이제 관심이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웹진 사이버광장 네. 들어가서 다 확인도 하고. 예. 그래서 솔직히 나가고 싶었죠. 예, 그러게요. 이게 등단하신 지가 조금 되셨는데. 너무 늦게 불러서 죄송하게 됐네요. 최호빈 시인 이름이 낯서실 수도 있는데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졸업을 하셨습니다. 예, 이제 졸업. 지금 우리 작가님께서 과정 수료했다고 이전 프로필을 말씀하셔가지고 축하드리고요. 2012년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그늘들의 초상으로 등단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2012년도에 등단하시고 올해가 2017년이니까 5년 됐죠. 등단하신 지 5년이 되네요. 청취자분들께 정중히 다시 최호빈 시인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최호빈입니다. 예, 2012년 신춘문예로 등단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요즘도 시 쓰고 일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5년의 시간을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군요. 시 쓰고 일하고 애 보고. 네. 뭐가 가장 어렵나요? 애죠. 아이고. 그래도 육아에 지난번에 신동욱 시인도 나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진짜 우리 시 쓰시는 분들은 뭐 시간이 좀 자유롭다는 이유만으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기들을 너무 사랑해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육아에 열심히시더라고요. 최호빈 시인도 그러신 편인가요? 네, 저도 뭐 어린이집 보내고 찾고 돌보고 재우고 씻기고. 예. 아내 아니에요? 혹시 아내? 와. 그 와중에 시를 쓰는 일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즘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와중에 그 생활 리듬 속에서 시를 쓰고 시를 읽고 뭐 발견하는 일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더라고요. 최호빈 시인은 어떠신지 궁금한데 오늘 자리에 모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5년인데 첫 시집이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다려 이러면 최호빈 시인의 시집을 매일매일 기다려 하고 있는데 시집 준비 상황 점검차 우리가 한번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자 했죠. 예. 그런 이야기들도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호빈 시인의
가장 근작이 문정입진의 3호로에 수록된 거 맞나요? 돌의 기억? 예, 맞습니다. 등단작하고 비교해보면 저는 이번 작품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뭐 등단작이 안 좋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작이 칭찬받으면 좋죠.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사실 모습만 보면 이렇게 섬세한 사람인가 하는 오해도 받지 않으세요, 혹시? 워낙 이 부드럽게 생겨서 이런 예민한 감수성과 감각을 갖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시를 씀에 있어서 작품과 시인과의 괴리 뭐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우선 제 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우선 체구에 놀라는 경우가 체구가 좀 예. 남성답죠. 네. 그 등단했을 때도 뭐 상당했지만 지금 더 상당해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요. 시와 관련돼서도 방금 김진현 시인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가끔 이러고 듣기는 했습니다. 그 돌의 기억이라는 제목 속에서 나와 있는 이 시의 이 돌에 대한 이미지, 돌 속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는 이 풍경이나 이미지를 발견하신 계기도 너무 궁금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해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돌의 기억 되게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한번 문정엽진에서 찾아보시고요. 이 시에 대한 출발점 뭐 이런 것들 좀 한번 들려주세요. 이 시는 그냥 제 최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생활이요? 예, 제 패턴이 이제 집하고 근처에 이제 작은 공부방, 이제 책상 하나만 있는 딱 두 곳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냥 딱 그거죠. 창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당연히 이제 건물은 돌집이고 이제 나가고 싶다. 그런 것을 이제 그걸 모티브 삼아가지고 그 마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시다니. 저 스스로 나르시즘을 발휘를 해봤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지금 이렇게 거칠고 단순하게 시에 대한 뭐라 그럴까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실제 작품을 보시는 독자분들은 아마 그 아름다움에 엄청난 매력을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등단작 이후에 쓰여지는 시편들을 보면 어쨌든 그 뭔가 좀 이 팽팽한 긴장감 같은 것들에 좀 매료되어 있는 듯한 느낌도 들긴 드는데 시인께서 시적인 것으로 매료되어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있으면 몇 개 소개해 주세요. 아까 이제 5년인데 그동안 안 변하면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썼던 거하고 이제 5년이 지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돌의 기억도 마찬가지고 근래 이제 뭐 봄이라든지 겨울에 이제 발표된 작품들을 보면 아까 이제 시집 얘기하셨지만 그동안 좀 방치해 두고 있었어요, 원고를. 이전에 등단 이후에 썼던 발표했던 작품들이요. 발표 작품들을.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를 안 해놓고 있다 보니까 찾는 기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그래서 잃어버린 시도 지금 몇 편. 진짜요? 아니 지금 21세기 잃어버린 작품이 손으로 쓴 것도 아닐 텐데 한 1년은 정리를 했었는데 진짜, 그 뒤에 좀 소홀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모아놓은 것을 이제 순서대로 출력된 것을 정말 뭐 그 작품의 선호도 제 개인적인 선호도를 떠나서 그냥 연대기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 몇 편 정도 갖고 있으시던가요? 꽤 되긴 하는데요. 한 80편 정도. 한 권이 나오고도 충분한 분량이네요. 태작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없는 시인도 있나요? 다 그렇죠. 그러면 80편들을 지금 다 걸어 모으셔가지고 작품을 선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나만의 어떤 것이 들어오시던가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있어가지고 분위기라든지 그러면 내가 이때는 이런 것을 추구했었다. 그게 이제 시기별로 이제 저는 확인이 되는 게 있었고 근데 스스로 뭐 시를 쓸 때라든지 뭐 강박처럼 뭐 다른 이제 시인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매번 쓰는 시가 첫 번째 시다라고 생각하고 보여지는 것도 달라야 되고 패턴화되는 것도 없어야 되고 특히 이제 시어 같은 경우에도 중복된 거. 내가 이런 약간 뭐 독특한 시어를 썼다. 그러면은 그것은
예, 좀 버리거나 아니면은 재워두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은 좀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차이점이 많이 보였죠. 예, 아무래도 최근에 쓴 거랑 예전에 쓴 거랑. 제가 지금 최우빈 시인과의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 가지 배웠어요. 머리를 땅 치는 소리를 하셨네. 매번 내 작품이 첫 작품이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초심을 저도 배운 사항입니다. 갖게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등단하시고 지금 6년째이시니까 시집이 그만큼 나오지 이렇게 작품 수는 작품이나 어떤 양적으로는 충분히 뭐 질도 당연히 그렇게 되고 어쨌든 한 권의 시집이 나올 분량이긴 한데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조금 심리적으로 좀 답답하거나 초조함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첫 시집이 조금 늦어지시는 기분은? 시집이 이제 늦어진다라고 자의적으로 늦추셨던 건가? 네, 그러니까 우선 그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논문 우선 끝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아예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게 있었고요. 그 전에도 이제 갖고 있던 생각이 뭐 요즘 이제 3년 내지 4년 정도 그 텀을 두고 시집을 내곤 하는데 뭐 이제 문학사 공부도 하고 뭐 옛날 좋은 시집들 보곤 하면은 뭐 평생에 한 권 내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저의 게으름을 위로하고 미안 삼아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 앞서 말한 연구활동에 조금 더 매진하다 보니 작품집을 내는 일이 조금 순서상 뒤바뀐 것 같긴 하다고 하는데 12년 등단 갓 하셨을 때 봄의 느낌하고 박사학위를 딱 받으셨던 지금 17년 봄의 느낌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궁금하네. 어떤 방식, 어떤 의미에서 정반대인가요? 그때 2012년 때 보면 이제 그 등단을 했을 때 그 일명 창고가 빈 채로 등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 저장고에 그 시가 습작 때 이제 썼던 시가 있으면은 그것을 좀 이제 다듬고 해서 발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로 등단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근데 대단한 운이자 뭐 진짜 행운이었네요. 그렇게 등단하는 저는 것도. 뭐 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주문 제작 시스템을 등단하자마자 해서 진짜 힘드셨겠는데 그 시기에. 또 아무래도 신춘 문예다 보면 이제 특집이라는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 1년에 소화해야 되는 이제 기본적인 양도 있고 추가적으로 뭐 관심 가져주신 그쪽에 문예지에서도 응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첫 해는 거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거절을 안 했더니 그 일주일에 한 편 정도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거의 진짜 2012년도에는 집 밖을 못 나가는 그래서 작품 쓰시느냐고 봄이 없었죠. 그런데 그와 달리 지금은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반대로 상상을 했거든요. 12년 봄이 더 완전 꽃축제 같은 기분이었을 것 같고 17년 봄은 뭔가 정리된 느낌이지만 그 안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함 같은 게 더 있는 봄이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정반대이시네요. 뭔가 어떻게 보면 쓰는 일에서도 좀 더 여유를 찾으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그 시에 대해서 생각했던 게 조금 촘촘하다. 그다음에 뭐 어쨌든 편집증 환자처럼 자기 시에 대한 분석이 그렇게 됐었던 건가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이제 지금도 영향을 미쳐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아졌어요. 그 등단하셨을 때 등단 직후에 발표한 작품들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촘촘한 이미지들도 그렇고 언어들도 그렇고 문장과 문장 사이도 그렇고 좀 그런 촘촘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저도 읽었는데 그 최근 앞서 도래 기억도 얘기했지만 확실히 이 행간이나 이런 것들이 여백이 넓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작품이 아무래도 5년 정도 지나면 변하잖아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지만 변한 것 같은데 최우분 시인은 시집 묶을 땐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변화된 지점을 만나게 되는 순간 어떤 고민하고 있으세요? 그 작품들을 읽고 정리하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모아서 우선 찾은 것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진짜 연대기 순으로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분명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 따라서 이제 구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죠. 또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시는 거 아닌가요? 뭐 저를 뭐 유혹하는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면은 포켓몬고 안 하세요? 김경희 씨 포켓몬고 하신다던데. 그 제가 약간 게임 잘하시잖아요. 그 쉽게 빠져들어가지고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요즘에 게임 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끊었다고. 거의 안 한 지가 한 몇 년 되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예전에 알 때 최우빈 씨는 게임 엄청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아침에 전화도 PC방이었고 저녁에 전화해도 PC방이었고. 뭔가 봄이 진짜 점점 좋아지는 봄이네요. 17년 봄, 18년 봄은 점점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우빈 시인의 시 수십 편이 있지만 그중에서 선별해 오신 한 작품 최우빈 시인의 시를 먼저 듣고 나머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시 한 편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테나라는 시입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그루를 숲이라 부르고 벌목꾼이 떠났다. 예년만큼의 비가 오고 하늘이 빛날 때 수액이 채 마르지 않은 밑동을 딛고 있는 까마귀가 있었다. 숲에 뿌리 깊숙이 박힌 빛이 까마귀의 젖은 눈에서 되살아나곤 했다. 불모의 숲에서 사람이 태어났다. 잘린 나무의 수 이상으로 닮은 꼴의 집들이 지어졌고 도시가 생겨났다. 도시의 지붕은 하나같이 뾰족해서 누구도 그 뾰족함을 잘라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었다. 예년보다 많은 눈이 내렸다. 도시가 하얗게 거대한 하나의 집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뾰족한 기도를 했다. 모든 기도를 요약한 하늘은 어두웠다. 그렇게 사람들은 모든 걸 기도에 맡겼고 눈은 기도로부터 벗어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어디에도 숲은 되살아나지 않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테나라는 시, 뾰족함이라는 이미지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데 이 시를 골라서 청취자분들께 들려주신 이유를 여쭤볼게요. 그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가 이제 지금은 아마 방송이 나가게 될 때는 더 좋은 일이 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대선 결과를 보고서 이제 쓴 시입니다. 대선 그럼 2012년 말이 되겠네요, 정확하게. 뭐야, 예측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때 많이 암울해서 근데 뭐 꼭 그것이 이제 어떤 영향은 있겠지만 뭐 인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그때 이제 그 카톡 프로필에 지옥에서 보낼 한철이라고 적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가요? 얼마 전에 바꾸셨어요? 드디어. 와, 이 5년이 지나간 후에 바꾸셨군요. 봄이 참 좋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독한 사람 같으니라고. 4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가 딱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다시 변경을 하게 되었죠. 네. 그 첫 줄이 굉장히 그러면 그런 뒷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첫 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약간 조금 뭐 씻을 때 아마 첫 구절, 첫 문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문장. 한 문장만 다시 읽어주세요. 마지막 한 그루를 숲이라 부르고 벌목꾼이 떠났다. 네. 이 한 문장으로 우리가 지금 이 현 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시인의 예지력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쓰신 이유는 그렇고 이 시를 청취자분들께 들려주신 이유도 그렇다면 2017년 봄 한 작품 뭐 다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긴 시간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슈들, 그 다음에 뭐 좋은 일이니까. 예. 그래서 예, 기쁜 마음에. 예. 그렇군요. 예. 아마 이 시간에도 우리와 같은 형식으로 앉으셔서 그분도 1001호에서 뭔가 딱 그날이지요. 예. 네,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렇군요. 네. 시로 그런 어떤 자신의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나 문제점, 뭐 메시지들을 던질 수 있다는 것 한편으로는 굉장히 시인에게 어떤 해방감을 시인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방식, 방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인이 되시니까 어떤 점이 제일 좋으시던가요? 지금 이렇게 뭐 작품을 써서 내 어떤 생각들을 펼치는 것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시를 이제 쓰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나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땐 이렇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꼭 일기의 어떤 대변이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를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 모든 총체적인 과정이 예, 그런 것에서 이제 어떤 동력 예, 시 쓰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또 어렵기도 하니까 네. 뭐 왜 내가 이 시인이 되었을까 이런 후회 비슷한 것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 등단하고는 있었죠. 예. 어떤 계기로 그러셨어요? 그 씻을 때 담배를 많이 펴서 가슴이 아파서 내가 왜 시를 써서 담배를 그것도 되게 치명적인 문제였네. 그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그 원고료, 예. 원고료 뭐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담배값으로 다 나가는 담배값이 더 올라가죠 또 예, 그죠? 등가 교환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래도 그 등가 교환이 된다는 게 정말 훌륭하네요.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편 쓸 때 적어도 한 4-5값 이상을 빈다고 하면 그러시군요. 그런 데서의 오는 후회라면 뭐 큰 정말 진짜 진심으로 온 후회는 아니실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 시 자체는 뭐 그냥 불만 때문에 쓰는 사람은 없겠죠. 시에 대해서. 그쵸. 예, 다른 것 때문에 불만을 이제 저처럼 뭐 그냥 농담 삼아서 이제 담배라든지 이러겠지만 결국에는 다 시를 쓰게 되고 글을 쓰게 되고 뭔가 운명이 그런 방식으로 그죠? 네. 뭔가 정해진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시를 쓰기 위해서 아까 공부방 말씀하셨는데 작업은 그럼 주로 공부방에서 네. 혼자 책상 하나 있는 거기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른 친구랑 둘이서 쓰고 있는 방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좀 바쁘다 보니까 늘 혼자 있으시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낮 시간에 있고 그 친구는 이제 밤 시간에 있고. 예. 좋네요. 파트너로는 서로 침해하지 않은 시간도 침해하지 않고 좋네요. 한 공간에 있지만 이제 자주 못 보는. 네, 그리운 분이군요. 시 쓰기 전에 뭔가 어떤 자기만의 의식 같은 것 뭐 이런 게 있으세요? 뭐 책상을 깨끗이 치운다든지 아니면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뭐라 그럴까 예열 작업 같은 예.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우선 상당한 예열이 필요하고요.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에너지를 쏙 하고. 빼놓은 상태에서 예.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예열은 미디어,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큰 것을 한번 달려서 체력이 방전 상태. 그렇죠. 온몸에 힘을 빼야죠. 네. 그래서 영화는 좀 시 쓰기 전에는 잘 안 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딱 그 러닝 타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이거 끝나면 시 써야 되는데 약간 불안함. 그에 반해서 영화에 이제 몰입이 안 되는군요. 시리즈물은 이제 계속 그거에 집중하면서 읽고 있다가 이쯤 되면 시 써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오고 시간을 그쪽으로 많이 탕진했을 때 그래서 그러면은 시를 써야겠다는 의욕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느낌을 받고 쓸 때가 좀 좋은 것 같아요. 흥미롭네요. 근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몸의 힘을 다른 데 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확 빼버린 후에 시만 쓰는 게 되게 바람직하다는 생각 저도 들긴 드는데 그것이 이렇게 그걸 쫙 보면서 그림을 진짜 한 편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죠. 그러면 좀 끊었다가 또 이제 다음 날 또 이제 도전을 하는데 똑같은 이제 과정을 또 거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긴 조금 그 루틴을 계속 갖는다고 해서 매번 한 작품씩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한 일주일 보내면은 예, 이제 좀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최우빈 시인 시집이 이렇게 늦어지는데도 어떤 일정 정도 시집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인이 또 예열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시집 구성을 시집의 어떤 준비도를 0에서 100으로 퍼센테이지로 놓고 본다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0? 설마 0은 아니겠죠? 0은 아니겠죠. 그죠. 뭐 시작했으니까 50이라고 보고요. 아, 좋다. 네. 네. 그리고 한 10% 정도 더해서 한 60%? 네. 그럼 거의 다 왔네요. 절반을 넘었으니까. 생각해 두시는 첫 시집의 제목 있으세요? 아직 안 정하셨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요. 네. 확실히 지나고 나니까 좀 그 감각하고 예. 그렇군요. 그 첫 시집이 나오면 와이프와 아기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기뻐해 줄 것 같은데 첫 시집 딱 나오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고맙다는 전화 혹은 달려가서 시집을 주고 싶으세요? 이 와이프 아니어도 돼요. 예, 네. 생각은 안 해봤지만 아마 와이프가 예, 맞겠죠. 2등은? 2등은 좀 고마운 사람 중 제 시를 더 좋게 생각하고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 사람한테 예. 추상적이네. 뭐 마음속에 최우빈 시인의 마음속에 리스트가 아마 작성 중이실 것 같은데 얼른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시집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독자들과 청취자분들께서. 글쎄요. 한 그래도 몇 달 정도 정리를 해야 되고 하면은 아무래도 내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더 따뜻한 봄, 더 좋은 봄, 더 시원한 봄, 여름 뭐 이렇게 내년쯤 아마도 최우빈 시인의 첫 시집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요즘 뭐 다른 장르의 책들도 많이 출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뭐 산문집이나 기타 다른 종류의 책을 발간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있습니다. 네. 어떤 책인가요? 드라마 재해석하기. 아, 진짜요? 네. 재밌겠다. 네. 그럼 뭐 약간 대중문화적인 접근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약간 문학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 시리즈물 이제 뭐 외국 드라마도 있지만 한국 드라마에서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그 대사나 이런 것들을 재가공을 하는 식으로. 재밌는 작업이겠네요. 좋아하는 드라마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내 멋대로라가 이제 그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다음에 3위가 환상의 커플입니다. 뭔가 알겠어요. 어떤 작품들을 좋아하는지. 그 책도 되게 흥미롭겠네요. 아마 그 책을 텍스트 삼아서 공부를 가르쳐도 되게 흥미로운 작업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책도 그러면 같이 작업을 진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시집이랑? 예, 볼 때마다 이제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놓는 아무래도 파일은 그건 안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을까요? 메일로 업로드 시켜놓으세요. 그러시군요. 2012년 등단하시고 5년 정도 지나서 이제 첫 시집을 준비 중이신 최우빈 시인을 오늘 자리에 모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최우빈 시인의 작품을 만드는 방식 좀 흥미로워요. 청취자분들께서도 그 시간들이 어떻게 모여서 시가 되었는지 시집이 되었는지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우빈 씨께서도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엉뚱한 얘기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우리가 엉뚱한 얘기를 아니요, 제가. 너무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네, 또. 그리고 정말 나오고 싶었던 분장의 소리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
동영상 강의를 하긴 하죠. 그때 이제 녹음하기도 하고 이제 영상도 하긴 하는데 정말 긴장이 시간이 어떻게 갔나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긴장된 상태. 이게 지금 문장의 소리가요. 지금 이 말하는 순간에도 떨리고. 최우빈 씨는 전혀 떨림 잘 못 느꼈어. 아닙니다. 첫 시집 내시고 또 문장의 소리 한번 찾아주세요. 당연히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네. 15분이면 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시집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어떻게 좀 행복들 좀 하세요? 지금 딱 행복해야 되는데. 봄 사실 제일 행복해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신지, 꽃향기, 눈과 코가 어지럽진 않으신지. 저는 길 가는 거 행복해요. 물론 이 먼지들 때문에 좀 괴롭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먼지 속에서도 피어나는 것들 바라보고 있으면 당연히 행복합니다. 너무 고맙고요.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소풍을 언제 가나요? 지금 요즘 소풍철 아닌가요? 4월이면? 기억이 안 난다. 하도 오래전 일이라 국민학교 시절이어서 이제 너무 멀리 와버려서 몇 월 달에 소풍이 갔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이맘때일 거예요. 그쵸? 봄에 봄 소풍, 가을 소풍 가니까 지금 봄 한창 때 갈 것 같습니다. 요즘은 소풍 갈 때요. 김밥 싸나요? 김밥? 제가 며칠 전에 너무 김밥을 싸고 싶어서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싸고 싶어서 김밥을 싸볼까라는 마음을 확 먹었다가 근데 김밥을 싸려면 재료를 사야 되는데 재료가 딱 1인분의 재료를 팔지 않잖아요. 단무지 이런 것도 사도 아마 한 10줄은 만들 수 있지 않나? 재료를 한번 장만하면? 그래서 근데 이 10줄을 뭘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래가지고 일단은 포기하고 그냥 사 먹자라는 거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김밥 싸가지고 소풍 가는 거 너무 그리워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소풍 갈 때 김밥을 싸 가겠죠? 설마 학교 급식한다고 김밥도 소풍 갈 때도 무언가 급식이 배급이 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 설마. 그래서요 오늘 나눌 어제의 단어는 김밥입니다. 김밥 정말 싸고 싶었는데 일단은 지금 잠깐 포기를 했지만 김밥 하면 일단 그래서 소풍이 떠오르잖아요. 사실 요즘은 김밥을 워낙 김밥 파는 김밥집이 많아서 소풍이 떠오르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손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어디서건. 근데 저희 때는 제가 어릴 때는 저는 1년에 2번 소풍 가는 날은 김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던 날이거든요. 소풍은 물론 다른 이유로도 행복하긴 하지만 노는 거니까 학교 안 가고 행복하긴 하지만 전 김밥을 먹는다는 사실 때문에 또 소풍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좋았었는데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들려드릴 오늘의 멜로디는요. 소풍이라는 제목의 노래 있어요. 11시 11분이라는 그룹 11시 11분이라고 읽는 게 맞겠지? 11시 11분이라는 신윤수, 이용규 이 두 명의 남성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이 11시 11분에 2014년에 발표된 앨범 들리지 않는 노래라는 앨범에 소풍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 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그 소풍 그대로 돼 있는데요. 잠깐 들어볼게요. 하루 전날 밤부터 잠을 설치곤 했죠. 평소엔 늦잠 자서 지각했는데 네.
뭐 이게 약간 지금 소풍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잘못 어느 부분을 틀어드려야 될지 몰라서, 왜냐하면 이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소풍 얘기였거든요. 지금 나온 부분은 이제 전날 밤 잠을 설치고 이런 부분이죠. 그럼 가사를 한번 쭉 볼게요. 이 가사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모두의 소풍은 전날은 이런 기분 아니었나. 그때가 가끔 생각나요. 하루 전날부터 잠을 설치곤 했죠. 평소엔 늦잠 자서 지각하는데 어찌나 신기한지 벌떡 눈이 떠졌죠. 무겁게 매던 가방 벗고 지겨운 숙제 생각 따위는 접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 들고 새 신발 신고 갔죠. 하늘은 유난히 더 푸르고 햇살은 반겨줘서 신이 났던 그날들 기억나. 조금씩 옹기종기 모여서 정신없이 떠들며 들뜬 마음 표현했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며 하나둘씩 가져온 간식들 꺼내 나눠 먹으며 웃음꽃 피던 그때가 가끔 그립죠. 해맑게 웃는 사진 속 친구들 기억나니? 우리 저 때 참 순수했다. 뭣도 모르던 철부지 시절 소풍 한번 가고 싶다. 소풍 한번 가고 싶다. 네, 뭐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아, 진짜 설렜잖아요. 물론 이 노래에서는 지금 버스 타고 기차도 타고 막 소풍을 가셨는데, 저희는 시대가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지방에 살아서 그런지 버스, 기차 이런 거 안 타고요. 걸어가는 거죠. 학교에서 소집해가지고 걸어가지고 갈 수 있는 1시간 안팎으로 30분? 1시간은 걸었던 것 같은데 뒷산에 가는 거죠. 학교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뒷산. 그 뒷산은 사실 소풍 때가 아니어도 친구들하고 가끔씩 뭐 가기도 하는 산이었는데 왜 그렇게 그 뒷산, 익숙한 뒷산 가는데도 그게 그렇게 신이 나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놀러 가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새로운 바람이 불잖아요. 네. 그 소풍은 또 전날 밤이 최고죠. 전날 밤 잠 못 자고 진짜 설렘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소풍 전날이. 뭐 지금은 이제 소풍을 못 가니까 여행 떠나기 전날이 아마 이제 이 느낌과 비슷하겠죠? 최고의 설렘. 슈퍼에 가가지고 막 과자 사잖아요. 평소에 막 하나씩 사 먹을 수 있는 과자라면 이날만큼은 몇 개를 살 수 있잖아요. 과자 몇 개 사고 막 음료수 사고. 그 사실 소풍 때 그걸 모든 걸 다 먹는 건 무리인데, 그쵸? 그렇게 많이 과자를 먹는 건 참. 근데 과자 막 사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 오면 엄마는 그때 김밥 쌀 재료를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1년에 2번밖에 김밥을 못 얻어먹은 이유는 엄마는 김밥을 굉장히 손이 많이 가게 싸는 스타일이셔서 그래요. 막 오만 걸 다 이제 안에 속 재료를 좀 많이 넣으셨고, 그 재료도 좀 대충 넣으면 되는데 막 정성 들여서 다 한 번씩 볶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김밥 싸는 게 아주 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절대 소풍 때 말고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마는 이제 안에 들어갈 속 재료들, 뭐 오이, 또 뭐 많잖아. 오이, 시금치 데치고, 당근 썰어서 볶고, 또 우엉 같은 것도 조리고, 달걀 부치고, 뭐 게맛살 뜯고 뭐 할 일이 많아요. 그런 거를 좀 아침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밤에 이제 우리가 막 들떠서 소풍 가방 싸고 있을 때 엄마가 그거 하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부터 무언가 달그락 거리는 소리 나서 깨보면 엄마 이제 김밥 본격적으로 싸고 계시는 거죠. 밥 지어다가 밥에 초 양념하고 식혀서 김 펼쳐서 한 덩어리 밥 탁 올려서 꾹꾹 눌러서 그 어제 재료한 준비들, 그리고 어제 다 못해서 오늘 한 준비들, 따끈따끈한 속 재료들 하나하나 차곡차곡 얹어서 돌돌돌 잘 말아서 참기름 또 고소하게 묻혀서 칼로 이제 예쁘게 썰어서 도시락 싸주시면 우리는 또 그 옆에서 이제 사실 그거 1년에 2번밖에 못 보는 풍경이니까 신이 나는 풍경이죠. 그 풍경 보면서 옆에서 이제 나머지 못생긴 꽁다리 먹는 그 맛. 그 꽁다리를 사실 계속 주워 먹다 보면요, 배불러서 사실 뭐 제대로 된 김밥 못 먹어요. 배불러서. 그런 상황들 펼쳐졌습니다.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김밥 싸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김밥 꽁지 먹는 그 시간, 소풍 가는 날. 네, 김밥에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김밥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련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아까 뭐 이야기한 대로 김밥집은 어디에나 이제 어디서나 발견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쁠 때 오히려 요즘은 뭐 소풍 갈 때 이렇게 좀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 아니라 바쁠 때 바쁜 현장에는 꼭 김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음악 공연장에서도 그래요. 음악 뭐 방송을 하거나 공연을 할 때 뭐 리허설을 하고 차례를 기다리고 대기하는 그 시간 동안 밥을 먹어야 하는데 뭐 어딘가에 또 나갔다가 왔다 갔다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올 상황은 아니고 뭐 끼니는 때워야겠고 이럴 때 주로 김밥 애용하잖아요. 그리고 뭐 꼭 음악하는 공연 뭐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좀 바쁘게 굴러가는 곳에서 무언가 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차려 먹거나 제대로 사 먹을 수 없을 때 김밥 애용하는데 그래서 좀 이 김밥이 그 아름답고 소중히 했던 김밥이 조금은 무언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대충 빨리 때울 때 먹는 음식의 1번이 대명사가 된 건 아닌가 해서요. 조금, 쓸쓸한 기분도 들곤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멜로디 두 번째는, 좀 김밥 한 줄을 먹더라도, 좀 우아하고 품격 있게 먹자 해서 우아한 음악으로 골라왔어요.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작품 번호 622번 2악장 아다지오입니다. 저는 좀 평화롭거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름다워야 할 때, 아름다웠으면 좋겠을 때는 여러 그 클래식 중에서 모차르트를 단연코 선택을 하거든요. 모차르트의 멜로디의 이 아름답고 섬세하고 우아한 느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요. 오늘은 또 클라리넷으로 골라왔습니다. 이 음악 살짝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네, 또. 어때요? 무언가 굉장히 부드럽고, 우아하고, 마치 숲속에, 고요한 숲속에 혼자 있는데, 조용히 들려오는 바람소리 같지 않으세요? 이 클라리넷 협주곡은요, 모차르트의 그 한 50여 곡 되는 협주곡 중에서, 뭐, 피아노 협주곡,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많고, 그런데, 클라리넷을 위한 협주곡은 유일한 협주곡입니다. 클라리넷은 사실 그 플루트라는 악기의 인기에 조금, 밀려서 많이 잘, 사랑받지 못했는데요. 저는 이 클라리넷 협주곡 모차르트의 이 음악을 듣고서 클라리넷의 아름다운 이 음색에 완전히 매료 당했죠. 그런 곡. 이 곡은요. 그 1986년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 로버트 레드포드랑 메릴 스트립 주연한 영화의 삽입곡으로 나와서 또 그것 때문에 더 널리 알려지기도 했고 사랑받기도 한 곡입니다. 그 2악장이 아다지오인데요. 아다지오가 느리게라는 말이잖아요. 느리게. 김밥 먹으면서 조금은 느리게 그렇게 빨리빨리 바쁘게 후다닥 먹지 말고 김밥 한 알이라도 이렇게 조금 느리게 우아하게 먹으면 어떨까 해서요. 소개시켜드린 곡입니다. 다음에 김밥 드실 때 한번 이 곡을 틀어놓고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거 막 대충 모든 재료가 입안에서 섞여가지고 그냥 꿀떡 삼키고 되고 이게 아니라 김밥 한 알 한 알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속 재료들의 하나하나의 맛이 다 음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천합니다. 뭐 이런 김밥 지금 약간 요즘 현대인의 바쁜 생활 속에 슬픈 밥상 김밥 그래도 그나마 김밥집에서 먹는 김밥은 그나마
우아하고 다행인 것 같아요. 김밥집에 요즘은 김밥 종류도 엄청 다양해요. 참치김밥, 김치김밥, 돈가스 김밥까지 있고 뭐 정말 다양한 김밥이 있잖아요. 누드김밥 뭐. 그런데다가 요즘 김밥 체인점들도 정말 다양한 또 색다른 김밥집들 많이 나와서 그나마 그런 김밥집에서 김밥 골라 먹는 것들은 괜찮아 보여요. 가장 슬픈 김밥은 그거죠. 편의점 김밥. 편의점의 삼각김밥. 저는 김밥은 굉장히 좋아해서 그냥 평소에도 막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이 정도로 김밥을 좋아하는데 삼각김밥은 진짜 김밥 같지 않고 이건 도대체 무슨 맛이야? 그 안에 어떻게 재료 그냥 하냐 정말 엄지손톱만큼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밥이랑 김을 한 5분의 4를 먹는 거고 나머지 5분의 1을 그 안에 속재료랑 먹는 느낌이어서 와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밥을 먹고 싶진 않다 해서요. 차라리 안 먹거나 차라리 뭐 과자를 먹거나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에 라면 먹는 모습 보면 저는 좀 제일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이제 중고생들 청년들 잘 먹어야 하는 나이에 교복 입고 가방 둘러매고 그냥 그거 사가지고 막 서서 급하게 먹는 거 그거 먹고 뭐 학원 가고 뭐 또 바쁘겠죠. 그래서 그리고 뭐 주머니 사정도 넉넉치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끼니를 때워야 하는 이 지금의 모습 그 모습 그래서 편의점에서의 삼각김밥과 라면은 저한테는 좀 슬픔이에요. 그리고 뭐 또 그걸 꼭 중고생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들도 먹고 아가씨도 먹고 아저씨도 먹고 하는데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다 이 인생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자고 참 사는 인생인데 뭐가 우리를 이렇게 바쁘게 만들고 이렇게 가난하게 배고프게 만들고 있는 걸까 급하게 이런 생각도 이제 삼각김밥 보면 하게 됩니다. 삼각김밥과 라면만은 좀 왠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삼각김밥을 사랑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이건 뭐 미안한 말씀이지만 네 맛있는 김밥 다른 거 많으니까요. 제가 이 김밥 싸려고 하면서요 마침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거기 김밥이 나오더라고요. 김밥집 딸 이야기예요. 정희연 작가의 오늘의 거짓말이라는 소설집입니다. 오늘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소설집에 그 동명의 소설이에요. 그 소설 속에 김밥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거 잠깐 들려드릴게요. 엄마는 김밥으로 나를 키웠어. 단무지, 계란, 시금치, 당근, 소시지, 게맛살을 넣고 꼭꼭 눌러 싼 김밥. 입에 넣는 순간 단무지, 계란, 시금치, 당근, 소시지, 게맛살이 밥과 김과 한데 엉켜 씹자마자 꿀떡 넘어가는 김밥. 한 줄만 먹어도 허기진 속이 금세 든든해지는 김밥. 까만 양복과 흰 셔츠에 단무지, 계란, 시금치, 당근, 소시지 빛깔 넥타이를 맨 광화문통 직장인들이 출근길마다 전투식량처럼 소중히 받아들고 가는 은박지로 여며진 김밥. 엄마는 그 김밥들을 하루 동안 혼자서 2,000줄이나 만 적도 있다고 해. 이젠 번화가에서 번듯한 김밥 체인점을 2개나 운영하고 있는 엄마. 지금까지 엄마가 싼 김밥은 모두 몇 줄일까? 나는 문득 궁금해졌어. 쌓아놓으면 혹시 이 12층짜리 아파트보다 더 높다란 게 아닐까? 혹시 63빌딩보다 더. 머릿속에 거대한 김밥산의 광경이 펼쳐졌어. 옆구리가 터져 밥풀 몇 알이 삐져나온 그 산의 한 귀퉁이에서 엄마는 식량을 벌고 집을 사고 자식을 키웠지. 값싸고 영양가 높고 빨리 먹을 수 있고 세상에 김밥 이상의 음식이 어디 있겠니? 엄마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을까? 김밥 여러 개를 꾸역꾸역 밀어 넣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 왔어. 나는 나지막하게 대답했어. 그래요 엄마, 가게 나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누웠지. 설핏 잠이 들었었나 봐. 꿈속에서 나는 김밥 속의 단무지가 되어 누군가의 어금니 사이에서 아작아작 소리를 내며 뭉개졌어.
딱딱한 이빨로 꼭꼭 씹히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 네, 김밥집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쓸쓸하지 않나요? 이 대목. 그렇죠. 이제는 이 김밥이라는 게 저만의 추억, 어릴 적에 그렇게 소풍 갈 때 엄마가 1년에 2번 싸주시던 김밥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 바쁜 시간 속에서 빨리빨리 먹어도 든든하게 한 끼 후딱 해결할 수 있는 그 음식의 대명사, 김밥이 되어버려서요. 쓸쓸하기도 합니다. 김밥, 저 진짜 한번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많아서 지금 말기를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김밥의 쓸쓸함을 조금 사그라뜨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김밥이라는 단어로 이야기 나누었는데 어때요? 김밥 하니까 김밥 먹고 싶으시죠? 김밥 진짜 맛있는, 누가 발명했는지 저는 진짜 그거 처음 개발하신 분께 정말 고맙다는 감사 인사 온 마음으로 전하고 싶어요. 한 밥 안에 그렇게 다 넣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지? 진짜? 오늘 김밥 한 줄 먹어야 되겠습니다. 길에 나가면 사실 뭐 어디든 손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분식집. 사실 근데 그 김밥 말고 편의점 대표 메뉴인 삼각 김밥 말고 엄마가 싸주는 그 1년에 딱 2번 얻어먹을 수 있는 그 김밥 지금 너무 먹고 싶은데 아마 엄마한테 엄마 우리 김밥 한번 싸먹자, 싸주세요 라고 하면 엄마가 안 싸주시겠지, 당연히. 아니 뭐 지금 세상에 김밥 종류도 다양하고 맛있는 김밥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재료 그거 해가지고 언제 싸고 앉아 있을래, 사 먹자 이러실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요, 아무래도 그 제가 싸지 못한 그 김밥을 제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혼자 먹기에는 많은 양의 김밥이 나오겠죠. 10줄 정도면. 그러면 뭐 이제 이웃이랑 나눠 먹고, 이웃이랑 나눠 먹고도 남는다. 그럼 이제 급박하게 이제 친구들 모아놓고 뭐 소풍을 한번 가든지, 따뜻한 봄날, 좋은 꽃들 난리난 봄날이니까 소풍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재료를 하나하나 손질 시간이 무척 많이 걸리고 손이 많이 가잖아요. 김밥 싸는 거. 그래서 사 먹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득일지 몰라도 그 재료 하나하나를 다듬으면서 추억 속에 잠기거나 김밥에 대해 생각하는 그 시간 동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좋은 단어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김밥 직접 안 싸실 거죠? 안 싸실 거지만 그렇다면 김밥을 먹는 그 시간 동안만큼이라도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여기저기 개화식에 맞춰서 꽃들이 만발하는 완연한 봄날입니다. 진득하게 구경을 하면 좋겠지만 이 꽃들도 금세 저물 텐데요. 그 아쉬움에 꽃은 더 화려해지고 꽃말은 더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가까운 사람들과 오랫동안 꽃말 나누시는 봄 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따뜻한 문장들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효였습니다.